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미국 대학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다음날 정유라에 대해서 경악했다라는 글을 올려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경악을 하는 대목이 오늘 나왔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면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어제 한자리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습니다. 대면식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팀을 겨냥한 칼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시킬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칼질,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할 것이라는 예고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와 같은 검찰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다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패트 몸싸움, 여야 37명. 검찰이 총선 앞에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회의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2명 기소가 됐는데 이게 회의 방해 혐의가요. 만약에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때는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총선 뒤에 당선이 무효될 수 있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정입니다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기소된 만큼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500만 원 이상 나오면 5년간 피선거권, 다음 대선 때 황교안 대표가 자칫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총선 앞에 큰 변수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5명 의원들이 현재 기소가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가 돼서 한국당 의원들과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반발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한 날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검찰의 감독자로 검찰을 잘 개혁하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바로 그 순간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 부실장으로 있었던 인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당대표도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때 당대표도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사진 보시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얼굴 모두 경직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의 모습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에서 마련한 신년회에 3년째 패싱을 했다. 기업 기살리기 또 없었다. 중앙일보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재계 신년회를 불참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3년 내리 패싱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청와대에 그때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기업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존 기업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인식이 여기서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은 이에 대해서 신년 인사회가 따로 있었고 거기에 기업인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굳이 재계 신년회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요, 재계의 쓴소리를 대통령이 듣기 싫은 것 아니냐라고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신년 기획기사 보도되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 Z세대라고 굳이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이번 세대는 무슨 세대야 라고 분류하려는 것 자체가 좀 꼰대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한 현 젊은이들의 응답률이요. 남자 50.1%, 여자 81.8%. 그리고 자녀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 남녀 모두 응답을 한 사람이 89%, 여성이요. 89%가 나왔습니다.
현 젊은 여성들의 89%가 굳이 뭐 애 낳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누가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반 문제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인식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금 전 재계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한겨레 신문은 신년 기획으로 중국의 선전실에 갔습니다. 일명 화웨이, 중국의 첨단 기업 화웨이의 도시로 불리고 있는 선전시. 미국의 제재를 뚫고 AI 시대로 직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가고 있다. 한겨레 기자는 이렇게 르뽀했습니다. 화웨이, 텐센트, 비아디를 품은 중국판 실리콘밸리 선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마치 미래의 도시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전략은 단순합니다. 애국 소비를 통해서 자국 내에서 기업의 맷집을 키우고 베트남 공장을 세워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국제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단면입니다. AI 로봇이 근로자를 향해서 안전모 착용하십시오 라고 경고도 하고 있다는 것. 전자화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오랜 일이다. 기자는 위기감을 갖고 이런 르포를 오늘 써냈는데 상당히 주목할 법한 기사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미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과거에 이 전문가들이 2020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를 예측한 게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컨대 생체인식 아이디로 서명이 대체될 것이다. 홍채와 지문과 음성으로 아이디가 되는, 신분이 구분되는. 과거에 예측했는데 이거 적중했어요. 반면 로봇 가사도우미가 화성에 착륙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은 틀렸습니다. 2000년에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2020년에는 외계인과 쌍방향 통신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틀렸죠. 그리고 단순 노동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 근로자들을 아니라 3D 업종에 침팬지를 투입할 것이다 라고 과거의 전문가들이 예측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만 달과 화성 등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적중을 했군요. 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주당 내의 쓴소리 전문가 소신파의 대명사 민주당 조홍천 의원 나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속도전. 이제 이거 누가 빠르냐는 겁니다. 누가 빠르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키려 한다는 위기감,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때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건 아닌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빠르냐, 누가 먼저 칼을 칼집에서 뽑아드느냐의 싸움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정아.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정유라 씨의 시험 과제를 이대 교수가 대신해줬다. 라는 것이 보도됐을 때 경악스럽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올린 시점이 본인의 아들 미국 대학 시험을 대신 쳐준 보름 뒤였습니다. 이거 조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도덕적 관념은 어디에 간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 교수도 한마디 했다는군요. 잠시 후 살펴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에 따라서 총선, 더 나아가 대선의 운명까지 달린 것 같습니다. 어떤 500만 원일까?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500만 원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뉴스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격의 추다르크라는 제목을 저희가 오늘 뽑아봤습니다. 어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앞뒤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개혁을 언급했고 윤석열 총장은 그 순간 추미애 전 당대표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자리였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가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과도 좀 호흡을 좀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명의가 그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그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검찰이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도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표정 조금 전에 나란히 살펴봤습니다. 한 자리에 만났는데 저희가 사진으로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표정이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뒤에 윤석열 총장. 나란히 섰는데 둘 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고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한 번에 찌르겠다. 명의는 여러 번 찌르지 않는다. 한 칼에, 단칼에 찌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의미심장한 것이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수사팀을 해체시키려 한다. 인사를 빌미로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칼에 찌르겠다라는 발언이 윤석열 총장에게는 굉장히 섬뜩하게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단칼에 개혁하겠다. 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검찰 안팎에서 불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수사팀 해체설의 근원부터 실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수사팀 해체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6개월 만에 단행되는 이번 이례적인 검찰의 인사가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려는,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동기 배성범 중앙지검장 자리에 문 대통령의 동문으로 벌써 이성윤 거론이 되고 있다.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부장은 경질될 것이다가 벌써 검찰 안팎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인사로 검찰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까지 동원해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막으려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 부장검사는요. 검사장급 인사 날짜와 대검 주요 보직 인사가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윤 총장 손발 묶겠다는 거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인사를 통해서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가 여론을 의식해 총선까지 윤 총장을 해임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 총장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손발을 묶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를 의식한 듯 어제 검찰 조직 전체에 신년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윤 총장은 단칼에 찌르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의식한 듯 흔들리지 마라. 검찰 내부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조홍천 의원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네. 오늘 여러 조간의 사진 중에서 단연 한 장만 꼽으라면 누군가 저에게 오늘 조간 사진 중에서 단 한 장만 뽑으라면 어떤 사진을 뽑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사진을 꼽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정치현 의원님, 네. 단칼에 찌르겠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만 남겨두고 수사팀의 손발을 다 경질시키는 건 아니냐라는 긴장감의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검사장 인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평검사 인사는 2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고위급 인사가 있었죠. 그때 고검장 3자리, 검사장 3자리 해서 6자리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예. 통상 연초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메우는 정도의 승진 전보 인사. 그러니까 고검장으로 3명 올라가게 되면 검사장 자리가 6개 비니까 그 검사장 6개 메꾸는 정도의 인사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올해 이제 7월 말 8월 초 그때가 아주 이제 전면적인 인사를 하는 게 순리에 맞는 겁니다. 저는 아까 여러 번 찌르는 뭐 수술 예. 명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쾌도난마처럼 한 칼에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예.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행태, 특히 그 조국 일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인디언 기우제라고 계속 여권 쪽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이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그냥 계속 나오는 대로 찔러서 뭐가 나오면은 그거 건지는 거. 이거는 명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수술은 명의가 아니다. 철저히 환부만 딱 도려내는 거. 그 외과 수술식 수사라는 것은 과거 많은 총장들이 또 장관들이 강조를 해왔던 그런 단골 용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최근 현 정부와 대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수사 행태에 예. 대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비판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읽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사가 계속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장관은 내 권한을 다 활용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은 1월달 이제 6개월 정도라면은 그 빈자리를 메꾸는 정도의 전보 인사를 한 게 통내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에 뭐 원죄가 많습니다. 많았는데 그게 크게 보면은 검찰이 그 권한을 너무 남용해서 막 마음대로 했는 거. 두 번째는 살아있는 권력, 정권에 대해서 눈치 보기.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됐거든요. 앞에 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뒤에 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기. 이거는 윤석열 총장 들어와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다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손발을 자르겠다. 이거 너무 정권이 궁색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투 트랙이 있는데 그 뒤에 것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는 것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고 거의 해소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에 반하는 듯한 인사를 하는 것은 검찰 개혁과는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게 새 뉴스예요. 법무부 장관 임명날 추미애 측근을 수사한 검찰. 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전략공천을 결정한 추미애 당시 당대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초로, 임동호 등등 있었잖아요. 그런데 덮어놓고 송초로 전략공천, 마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대로 당대표가 왜 공천을 결정했느냐. 이거 선거 개입이다. 한국당은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검찰 어제 사건 배당 후 추미애 당대표의 비서실 A 부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A 부실장은 2017년 10월 11일이에요. 12시 송철호와 오찬 이런 일정을 소화했던 거예요. 울산시장 선거 수건 사업을 논의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송철호 시장이 추미애 당시 당대표 측근과 선거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송초로 캠프 관계자는요, A 부실장이, 추미애 당대표의 A 부실장이 송초로 시장에게 장모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해 줬다 라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소개 이후 청와대와 송초로 캠프와의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A 부실장은요, 2018년 5월에 송초로 선거 캠프에 합류까지 합니다. 검찰은 윗선 개입을 의심합니다. A 부실장이 당시 민간인인 송초로 시장에게 청와대 관계자를 소개해준 그 배경에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의중이 개입된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한국당이 고발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공교롭군요. 일단은 김 장관님. 네. 상당히 공교로워요. 네. A 부실장. 울산 시장 관련돼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다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뭐 정부는 장관들도 가고 청와대가 뭐 김기현을 하명 수사하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당은 원래 정치나 선거를 하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후보와 자리를 만나는 경우에는 모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난 시점은 아직 후보가 결정되기 전인 민간인 신분이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과의 행사에 그 당 대표의 권력을 이용해서 청와대 인사까지 불러내지 않았냐라는 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간인이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내서 자기가 앞으로 출마하게 되면 하게 될 그런 공약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후보가 된 다음에도 후보가 직접적으로 청와대 인사랑 접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한 게 바로 추미애 당대표지 않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공식화되고 공개화된 일정으로 한 게 아니라 밀실에서 청와대와 연결해주는 작업을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 보낸 부실장이 하고 많은 자리 중에서 당대표 부실장을 하다가 선거를 앞둔 5월에 바로 도와준 송초로 후보의 정무특보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6개 시도도 다 있고 그리고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그럴 경우에는 있는 사람도 당대표실에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딱 맞춰서 그때 함께 만나고 거중 작업을 했던 사람을 송초로 시장에게 자기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의 나 대신 간다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다가 추미애 대표가 역시 송초로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나가서 유세에서도 뭐를 계속 강조했냐면 문심이 송심이고 송심이 문심이다 라고 거의 동일시하는 유세를 아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장을 보내서 이렇게 한 거는 정당한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밀실에서 간섭한 거. 이미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측근 그 기관들이 한 걸로만으로도 2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거보다 덜한지 중한지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 아직은 의혹 단계인데 지금 의혹이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의혹은 아니 지금 청와대가 법무장관 강한 법무장관 보내서 사실상 청와대를 향한 수사 못하도록 수사팀 해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법무장관 본인의 의혹까지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이거 뭐 정기 인사라고는 합니다만 수사팀을 해체하는 작업 일단 이 수사 끝날 때까지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시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선거 개입이라는 것이 뭐 만약에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단독 전략 공천했잖아요. 그건 단독 전략 공천인데 당에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측근 자체를 조사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도적이라는 거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업무일지, 그러니까 송병희 부시의 업무일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사람의 어떤 이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인데 이게 유행이도 추미애 장관의 취임과 좀 맞물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한번 입장을 제가 한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이제 검찰 개혁의 적임자도 해서 임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법적, 제도적, 아니면 내부적인 개혁이 있는데, 일단 법적, 제도적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공수처법 통과됐죠. 또 패스트트랙 곧 있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뭐냐? 수사 관행이랄지 수사 조직 문화랄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조 전 장관이 장관 된다면서 다 고치겠다고 했고, 윤석열 총장도 다 고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과연 검찰 개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현재 윤석열 사단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와대나 여당은 적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 아이러니컬이 있죠. 적폐 수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결국 적폐 수사한 주체가 적폐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가장 개혁의 방점은 바로 윤석열 사단의 아까 뭐 인사를 통해서 묶는다고 했는데 저는 묶는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절단한다고 생각해요. 절단이다. 그럼 아무리 총장이라 할지라도 수족이 잘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어떤 큰 수사 자체는 중앙지검에서 할 수 있는데 예. 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과 각이 쓰는 사람이 임명이 돼버리면 예. 총장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그럼 거예요. 사실상 수사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단지 총장으로서 어떤 직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법적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수사에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인사이동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솔직히 개인적 감정은 윤석열 총장에서 약간 동정심이 가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굉장히 동네북되고 있잖아요. 동네북이다. 패스트트랙 기소했는데 야당도 뭐라고 하고 여당도 뭐라 하고 또 언론이랄지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공격받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에 좀 몰린 그런 형세인데 과연 저게 정의로운 것인지 예.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건 다 판단해 보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의 몫이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맡기도록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다시 조만대전이죠. 조국 전 장관의 이 글은요.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본인에게 돌아오는 글이 많은지 8만 대장경 같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별명이 조만 대장경입니다. 본인이 쓴 글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비판 섞인 신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조소 섞인 목소리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이른바 이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대리과제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보름 뒤에 조국 전 장관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경악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조 전 장관이 그런데 정유라 대리과제 제출 비판 글 경악한다라는 글을 올린 시점이 본인의 아들 조지 워싱턴 대 미국 시험을 대신 쳐주고 보름 뒤에 정유라의 대리과제 제출에다가 경악한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당시 이인성 전 이대 교수가 정유라 씨 대신 과제를 만들어서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수직도 박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경악한다. 어떻게 숙제를 대신해줄 수 있어? 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자 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교수가 당시에 경악했다라는 그 트윗을 캡처해서 사진을 올리면서 What kind of person are you?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라고 직역될 수 있습니다만 이거 의역하자면 넌 뭐냐? 넌 누구냐? 도대체 뭐하냐? 라는 비판 섞인 강한 한 문장을 올리게 됩니다. 허나 소장님, 네. 두 건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둘 다 안 됩니다. 숙제도 대신 해줘서도 안 되고 시험도 대신 쳐줘서도 안 되는데 과제를 누군가 대신 내준 거랑 시험을 그냥 대신 싹 다 쳐준 거랑 죄질이 뭐가 더 나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대답해야 된다면 독인 개긴이지만. 네. 시험을 대신 쳐준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제 제출한 거에서는 경악이니까 시험 대신 쳐준 거는
경악입니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기가 것 막히다. 같은데, 네, 예. 기가 막히다. 제가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뭐 브랜드 이미지를 연구한 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조국 교수는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네, 제가 지금 돌직구쇼 하면서 몇 달 동안 조국 교수를 보면서 와 정말 매뉴얼대로 하고는 있는데 무언가 부족하다, 2% 부족하다라고 느꼈었던 게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데 너무 급급했고 인기였는데 급급하다라는 게 전문가한테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6년도 대선 현장 갔었거든요. 그때 왜 갔냐 하면은 힐러리가 분명히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미대선에 저렇게 막말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어떻게 저런 남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나?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갔었거든요. 예. 근데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대통령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했었어서 그걸로 좀 화제가 됐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본인의 진정성, 자신이 생각하는 거 거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미지 전략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시청자라던가 국민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나의 이 정책을 알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짭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저 때는 정치인이 아니었었고 분명히 정치를 한다고 하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굳히고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아마 조국 교수가 최고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막말과 거짓말의 싸움이었어요. 대선에서. 지금 조국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악하는 거예요. 아예 거짓말만 시키면 되는데 본인이 다 하면, 그러니까 조적조 그리고 조로남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편에서 막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한번 조국 교수를 좀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준 상처, 이 경악, 정말 기가 막힌 이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추후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배현 박사님,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보름 뒤에요. 만약에 내가 아들의 미국 시험을 대신 쳐줬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교수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정유라 기사가 띡 떠도 경악한다라는 글을 쓰다가도 멈칫. 아, 내가 보름 전에 나는 시험 대신 쳐줬는데, 그냥 조용히 하겠어요. 이게 통상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2016년도 11월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정유라 씨가 썼던 SNS 글이 회자가 됩니다. 돈 없으면 니네 부모를 엉망해. 이것 때문에 이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청춘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상황입니다. 그랬던 당시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특혜를 줬다고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줄줄이 사실 구치소년으로 가게 됐거든요. 아니 숙제 대신 해줬다고. 네. 그러니까 학점에 그랬어요. 대한 특혜를 줬다, 예. 입학에서의 특혜를 줬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당한 사법적인 문제제기가 됐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조국 교수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교수였잖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많은 사람들이 폴리패스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에 깊이 관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오랜 기간 또 일을 해왔던 그러니까 인연을 맺었던 일들이 있었고 2016년도 다음 2017년도 대통령 선거가 되자마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갈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문제 자체에서도 이렇게 공지가 돼 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공지가 돼 있다라고. 그래요? 함께 보실까요? 네. 그때 그 온라인 시험 문제에 이렇게 인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기초적이고 당연한 거니까 오픈북이긴 합니다만은 시험을 여러 사람들 도움받아서 보면 시험이 아니잖아요. 시험은 오픈북은 참고 자료일 뿐 여기에 대해서 타인의 도움을 안 된다라고 적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험제, 조지 워싱턴 온라인 시험제 타인의 도움을 받지 마세요.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써 있었다. 써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아이폰으로 찍어서 아이메시지를 보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야 이거 문자는 좀 안 보니까 이메일을 보내라라고까지 했던 게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준비됐다. 보내라. 근데 여기서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불공정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혼자 치르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줬던 자신의 자녀들이 해왔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공정의 가치도 위배됐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SCI 논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내가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점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게 되고 예.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위조된 표창장을 받게 되고 예. 이 모든 일들이 사실상 공정의 가치와 위배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저는 조국 장관이 앞서 처음 질문 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렇게 나쁘게 트윗을 써놓고서는 나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예.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상의 생활이 그냥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체화된 것이 아닐까. 나는 괜찮아. 내가 뭐 해왔던 이런 우리 마인드. 가족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얘기했던 표창장 위조 부분 기생충에서 나왔던 것처럼 꽤 오래전에 막 위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표창장 위조했던 그 방식 그대로 나중에는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까지 또 위조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건데 이러한 조국 장관의 일상은 생활이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도대체 이런 모든 일들이 있고 문제투성이인 사실 그런 지식인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었는지 사실 그런 멘탈에 저는 조금 더 의구심이 가긴 합니다. 멘탈 얘기 주셨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수사 많이 해봤잖아요. 보통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의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이 양심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양심이 거창한 게 아니겠다.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었을 때 나의 욕심과 욕망을 한번 멈춰 세워주는 내 안의 목소리. 저는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돼. 이건 안 되지. 이런 양심. 그러니까 저 온라인 시험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라는 문구까지 쓰여져 있는데 그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교수면 내 아들에 대한 부정은 있지만 양심이 발동됐다면 이거 안 되겠다. 정유라의 비판하는 글을 쓰려다가 내가 보름 전에 한 일을 생각한다면 이게 안 되겠다. 이 양심이 이렇게 딱 작동을 안 한 겁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그때 아마 조국 교수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학 가잖아요. 그러면 저걸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공소장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자신의 아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유죄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유죄가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러면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예. 양심 얘기를 했으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양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에 늦고 너무 급할 때 저도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한 번씩. 그런데 이런 방송에 나왔을 때 방송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어떤 사고를 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로서 얘기할 때 있어요. 저는 그때 이 얘기 못해요. 양심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교통법규를 이미 위반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 대해서 저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난 양심이 정의롭지 있으니까. 못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조 전 장관도 쭉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정유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거 잘못된 거 맞죠? 그러면 저런 행위를 안 한 사람은 저걸 비난해도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한 사람은 저를 비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를 뒤돌아봐야 하거든요.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앞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학습 효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양심이 없는 거다. 예전에 이경규 씨가 그 양심이 없다고 좀 양심 좀 우리 살려보자. 그 냉장고 주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양심이 양심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요. 이 양심과 관련된 조국 교수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두둔을 했는데 그게 논란입니다. 뭐라고 두둔을 했냐면 아이 숙제 봐주는 부모는 이제 다 범죄자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정말 들어보시죠. 근데 조지 워싱턴 대 문제는 대한민국 그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절반 이상을 잘못하면 범죄 혐의로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우리 아이 대학생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리포트 쓸 때 저 옆에서 조언해주고 물어보면 아버지로서 조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써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면 그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이게 김 장관님 이게 아이 숙제 도와주는 거랑 미국 대학교 시험 대신 쳐준 게 같은 겁니까? 그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수석 대변인 맞죠? 네, 수석 대변인 자격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업무 방해죄로 기소한 검찰은 윤석열의 엑스맨인가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은 엑스맨을 수석 대변인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조국 장관의 딸 아들을 초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오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수석 대변인이면 아닌 거 아실 텐데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딸 같은 경우는 선인장 생육일기 쓰고 왜 거기 인턴 참여한 걸로 하니까 초등학생이나 쓸 법한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고, 또 아들, 딸이 이미 성인인데도 구속 기소를 이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걸 호소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들이 어린애들인 줄 아는데 이미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나이에 있고요. 그거를 부탁한 아들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나이에 이미 있는데 양쪽이 다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초등학생 숙제 도와주는 쪽으로 비유를 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입시 비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시험이 중요하냐 하면은 드디어 학사 비리까지 나온 거예요. 학교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비리가 입시 비리와 학사 비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이라면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할 거고 학사 비리에 대해서도 내주겠다라는 뜻입니까? 저는 이번 총선 때 학사 비리와 입시 비리를 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셔야지 이런 식으로 뭐 초등학교 숙제 봐주는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홍 수석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기 양심 때문에 기권을 한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도 뭐 당이 지도부가 해가지고 무슨 조치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칼날을 휘두르고 입시 비리 저지른 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호도한다면 이게 수석 대변인으로서의 민주당 공식 입장인지 국민들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홍익표 수석 대변인 본인의 발언이기 때문에 논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제가 추가로 할 거는 뭐냐면 오픈북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한 자료 밝혀진 거에 의하면요. 부모님들이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할지 가족 뭐 이 토킹장에서 한 것까지 다 나오는 데다가 그 보낸 자료를 그래도 아들이 좀 가다듬은 흔적은 없고요. 조국 교수 부부가 보낸 거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걸로 드러나고 그래요? 있어요. 예, 자기 생각은 1도 안 붙인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사비리다. 입시비리, 학사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현직 청와대 관계자가 있습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입시비리에 연루됐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일이 있은 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도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과거 변호사 시절 정경심 씨의 일과 관련해서도 변호를 해준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아들 가짜 인턴 발급,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수상한 과거. 조국 아들에게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예요. 자신명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입성 2년 전, 2015년, 2016년 정경심 씨의 재산 상속 분쟁에서 정경심의 변호를 맡아서 승소한 이력이 있는 것을 경향신문이 오늘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국과도 당시 관련 내용을 상의해 왔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일도 변호를 해서 승소를 안겨주고 조국 장관의 아들과 관련돼서도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대학 합격하게 도와주고 이러한 친분을 바탕으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이 돼서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본인의 인사검증을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맡기는 일련의 행태가 이어진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오늘 경향신문이 단독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저 자리에 있었던 전직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네. 저와 사적인 자리에서 나는 공직기강 비서관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아들을 딸을 위해서 인턴 활동 허위 발급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저에게 양심 걸고 선언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뭘 그걸.
당연한 거다. 너무나 아니, 당연한 그러니까 얘기다. 네. 최강욱 지금 저 자리에 있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에 있을 때 그걸 떼준 게 아니고 변호사로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랬던 예. 분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네, 해서 네, 네. 누군가의 공직기강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글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 검찰 고위급 검사들 인사할 때 검증을 또 저기서 실무로 하겠죠. 검찰 인사도 저기서 한다. 검사장급은 합니다. 그렇군요. 검사장급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인턴 경력 증명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서면 답변서 해가지고 내주고 출석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검찰은 계속 나오라 그러고. 근데 어쨌든 참고인이건 피의자면 더 큰 문제겠지만 그 수사의 선상에 있는데 그 조금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이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운영을 하면요 이런 청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변호사는 실무수습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걸 거치하는데 안 하고도 정말 나오 호영호재하는 사람이 한 걸로 좀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 법무법인에서 인턴한 걸로 좀 작성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거 다 안 돼요. 근데 저는 정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로펌 쪽에 그 뭐 공공기랑 관행 비슷하게 돼 있다고 어저께 예. 말씀드렸죠. 예. 별 그래서- 죄의식 없이. 아니, 예. 일단 이제 법조리 위반되니까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허위로 해서 회사를 취직한다랄지 아니면 변호사를 개업하면 그건 사실은 본인이 평생 안고 갈 부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허위로 해가지고 취직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세상을 사는데도 이런 편법이 통하는구나. 나는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누구 권력 있고 높은 사람 알으면 이런 거 가지고 대충 하면 돼. 결국 자녀한테 좋지 않죠. 자녀 직접 인턴 시키고 인턴을 한 다음에 정말 한 걸 가지고 어떤 취직을 하든지 학교를 들어가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거에 관여한 사람이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에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사실 이제 검찰 인사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 인사에 관해서 이제 말이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뭐 공직기관 비서관 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거 한 가지죠.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굉장히 대립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검찰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과 가장 친한 사람이 검증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공정성이 유지될 공정한 수 있을 거냐? 것인가? 그 여러 부분은 가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사기 같은데 전해드렸습니다. 관행이라기보다는.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표공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체적인 여의도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총선 얼마 안 남았어요. 100일 전쟁이다. 이제 100일 전쟁이다. 혼돈 속 여야는 100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한국당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고 또 민주당 얘기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당 얘기도 전해드릴 텐데 한국당 내부에서 불출마 선언이 2명이 나왔습니다. 어제 여상규 의원과 한성규 의원 둘이 불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공교로운 건 여상규 의원은 본인의 의원직을 던지면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를 비판했고 한성규 의원은 본인의 의원직을 던지면서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를 감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당 지도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체제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도 오늘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되시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한국당 내부에서 불출마를 한 두 의원. 그런데 당 지도부를 보는 생각은 이렇게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쿠키뉴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정당 비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비례 의원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결과 함께 보시죠. 보면요, 민주당이 32.8%,
비례대표 투표 시 나는 민주당을 찍겠다 32.8%, 아니다 비례대표 투표 시 나는 자유한국당을 찍겠다 28.6%, 바른미래 3, 정의당 12.3, 민주평화 2.4, 우리공화 2.7 정도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 어떤 의미로 투표하겠냐?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다가 43.5%로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정말로 야권을 심판하겠다. 42%가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 100일 남았는데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톡 떨어졌습니다. 독일과 미국에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가 100일을 남겨두고 나는 정치할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한 것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의 반응이 다 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적극 환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 중심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복귀와 안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근데 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죠? 나는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내 입으로 한 일이 없어요. 왜? 안철수 대표 귀국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4차 산업 21세기형 젊은 지도자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진보 세력으로 위장 취업했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분의 기획 포착 능력은 최고예요. 황교안 리더십 평가를 받고 통합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나서야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냄새를 맡은 거예요. 냄새를 맡았다. 정치구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안 전 대표의 복귀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내부의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A씨, 안 전 대표가 보수 쪽에서 말뚝을 박아볼까 하는 정치공학의 냄새가 난다라고 비판했고,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이 서로 비호감 올림픽 1, 2위, 3위를 다투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정청래 의원이에요. 고집불통에 속 좁은 안철수, 장사로 치면 망한 것이다. 성공할 건 벌써 했지. 다시 외국 나갈 것이다. 라고 거의 정청래 의원은 저주에 가까운 비판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 박사님. 지금 보시면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겠다. 43.5, 42%. 그에 못지않게 무능한 한국당을 심판하겠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데 있어서 모든 선거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뚝 떨어진 안철수의 복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바라보는 지점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늘 얘기했던 건 새정치 중간에 있는 중도 정당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작년 11월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보수 대통합의 기치를 높게 펴면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 속도전을 내기 시작했으면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미국에서 계속 마라톤을 뛰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한국당이 보수 통합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으면서 특정 지지층에 국한된 채로 선거 치르는 거 아니야? 그럼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다시 들어가면 2016년도 국민의당 돌풍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 거야라는 판단을 갖고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고 야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기 때문에 그 틈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노린 것이다. 양극단 정치에 지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를 외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성공할 공산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2016년도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표를 국민의당 비례대표에 몰아줬고 심지어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는 민주당보다도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 지금 다 어디가 있죠? 어디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국민 유권자들이 냈던 표가 국민의당이 어디 있는지 국민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선택 때문에 실패했던 정치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표를 달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가 좀 궁금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에게 사실 보수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는 그러지 말고 통 크게 한번 통합을 해보자. 과거 YS가 3당 합당을 통해서 정치의 한 축의 개편을 이뤄냈던 것처럼 지금 있게 되는 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집권 벌써 한 2년 반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불만을 표현하는 국민들이 있더라도 단 한 번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사실상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의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한 번 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갚을 수 있도록 야권의 힘을 실어줄 것인가에 대한 양단의 선택지가 남아있는 선거거든요. 예.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보수야당이 제대로 해왔으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데 한국당이 바보 같은 정당이 아니라면 지금 정도 되는 시점에서 당연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쇄신, 훨씬 더 많은 인재 영입,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선거 전략을 갈 거라고 보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중간 진영에 있는 외로운 길에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물에 한번 몸을 담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귀추가 주목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의 복귀, 이 향후 100일 남은 총선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3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단순히 안철수가 어떻게 될 거냐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정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1. 그냥 바른미래당 복귀해서 정권지구 제3지대 정당을 주도한다라는 게 가능한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방금 김병민 박사 얘기했듯이 중간지대에서 지난번 국민의당 2탄을 한다라는 얘기. 두 번째, 새로운 보수당 혹은 보수 빅텐트에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로의 깃발 아래 야권이, 범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데에 뭔가 접착제 역할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안철수 신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 시즌2로 독자 생존을 도모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호 소장님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니니까요. 그냥 이미지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예측을 한다면 전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철수 전 대표를 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의 마음도 편할 것 같고 황교안 현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2016년 국민의당을 만들어 창당해서 성공했던 그때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게 희망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뭐냐? 지금은 거짓말과 공정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치를 떨고 있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조금 못하고 사실 리더십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줬던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낫지 않을까? 조금 부족해도 그런 사람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혼자 하면 분명 질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같이 하는 게 아마도 지금 야권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떠한 통합일 텐데요. 정치 전문가가 아닌 제가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안철수를 앞에 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를 앞에 세우면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에게도 아주 큰 힘이 생기고 어쩌면 대선에 더 큰 원동력이 되는 그리고 다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그 거짓말과의 싸움에서 어떤 대표가 어떤 사람이 앞에 섰을 때 국민들이 표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지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러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어찌됐든 허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것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국회 이야기 나온 김에 연관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선거판 흔들 패스트트랙 기소. 어제 검찰이 현역 의원들 상당수를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기소를 했습니다. 누가 몇 명이 기소됐는지 함께 보시죠. 고발당한 109명 중에 여야 28명의 의원이 기소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민경욱 의원 등 23명.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은 23명이고 황교안 대표까지 합치면 24명인 거죠. 민주당은 표창원, 이종걸, 박범계 등등 의원 5명이 현재 기소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어요. 한국당은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냐라고 반발을 했고 민주당도 반발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균형 맞추려는 검찰의 자기적 판단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국회회의 방해법 이게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재판에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당선됐다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될 수 있는 중한 처벌 수위를 갖고 있다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와 이종걸 의원의 목소리 둘 다 들어보겠습니다.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지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기소된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예. 이번에 기소된 많은 분들이 대부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맹렬하게 활동한 분들이죠.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 사람들을 보복적으로 기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조홍천 의원님, 이 국회 방해법에 따르면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5년간 선거에도 못 나가고 네. 당선이 된 것도 무효가 돼요. 그럼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우연직 날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법원에서 만약에 5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렇죠. 5년간 굉장히 세군요. 그러니까 이거. 벌금 5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게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당선 무효되는 건 물론이고 요 다음 선거에도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사면 복권이 없는 한은. 네. 그래서 이게 공천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내 경선이나 혹은 본선에서 상대방이 저 사람은 찍어줘도 당선 무효돼가지고 재선거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재선거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라고 이제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표창원, 이종걸, 박범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네. 국회법 위반이 아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 즉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은 형 선고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요. 근데 저 정도 행위로 과연 금고 이상이 나오겠느냐, 집행유예가 나오겠느냐, 나오더라도 벌금형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렇군요. 역시 또 실제 경선이나 또 선거전이 벌어지면은 역시 공격 포인트는 하나씩 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 버퍼가 별로 없고 민주당 폭력 행위는 그래도 버퍼가 좀 있어가지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버퍼가 있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벌금 500만 원만 나오면은 범퍼. 네. 500만 원만 나오면은 피선거권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행유예가 나와야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불공정한 기소인지가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회법 위반은 정상적인 국회를 방해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하자고 한 거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보임이 잘못된 거니까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회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의도 이제 거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 안 하자고 할 때는 폭력 쓰지 않고 안 하자고만 해도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돼 있고 국회 하자는 쪽은 폭력까지 써서 해서 폭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막은 쪽과 폭력까지 쓰면서 하자는 쪽이 지금 이렇게 불균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기소를 통해서 여당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게 있어요. 뭐냐면요.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만 사건, 그다음에 울산 부정선거 이런 거 검찰이 막 수사를 하니까 마치 한국당하고 검찰하고 뭐가 이 한통속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왔잖아요. 검찰이 한국당하고 한통속이라서 죄 없는 조국을 괴롭히고 또 죄 없는 조국을 괴롭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국당에 무더기 기소를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수를 달리하는 거 보면 검찰이 한국당 편이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검찰은 검찰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서 조국 수사하는 거지 한국당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게 밝혀진 거고요. 두 번째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국회 선진화법은 말 그대로 일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간의 법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안에서의 어떤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고 사법의 영역으로 보냈다라는 거에서 완전 정치 실종이라는 거예요. 완전 정치. 이거 여야를 떠나서 여야 모두 국회 이번 20대 국회 모두 정치력이 없는 국회다.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이 기소를 당한
그 폭행죄 같은 경우는 일반 형법죄예요. 그런데 한국당이 이 기소를 당한 국회 선진화법은 말 그대로 국회 안에서 회의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정치인의 몫이고 그게 생겼을 때 서로 사과하고 소위 소치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자라는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것도 정치 영역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 국회 정치 왜 하고 있어요? 그냥 사법에 다 맡겨버리지.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여야 넘어서 이 두 번째 얘기는 이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빠진 사람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뭐냐면 원천적으로 지금 한국당이 저거를 막은 것은 뭐냐면 본인은 빠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법개혁 특위에 있었던 의원들을 억지로 당 지도부가 사보임을 시켜서 빼낸 거거든요. 그게 국회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국당이 이렇게 몸으로 막았다라는 건데 엄연히 국회법 규정에 사보임을 회기 중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관례적으로 해도 나가는 사람이 다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어요 했는데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줍니까? 왜 그게 잘못된 거하고 두 번째는 저 여성 의원이니까 하나 더 추가 얘기할게요. 저 이미자 의원님이 당한 그 모멸감과 수치감은 보는 저도 나 뜨거웠어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문희상 의원이 뽀를 감싸는 거. 저는 제 남편 이외의 남자 형제 자매가 그렇게 해도 아니 자매는 아니지 해도 성인이 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남성 의원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넘어가주면서 무슨 국회에서 앞으로 성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소한 거는 기소한 거지만 문제가 있고 더 다뤄야 되는데 못 다루고 갔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요. 오늘 아픈 시간입니다. 조국천 의원은 또 이 국회 일과 관련돼서 그 지역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스튜디오를 떴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못 드리고 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핫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장관 4명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희영 교육감, 네 번째는 겨울왕국 패러디 하나하나 전해드리죠. 박영선, 김현미, 윤해 민주당 소속 의원 겸직 장관 4명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의원 출신 장관들이 집단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로써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총 10명. 국무총리로 지명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세균 의원 등의 추가 불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세대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당내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제 3호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전 대장을 영입했는데요. 한미연합사 출신 대장의 민주당 입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한 중도 표심을 겨냥한 토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요, 김도현 박사님, 특히 박영선 장관은 이번에 장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 못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불출마인 거고, 정세균 의원도 이번에 총리로 됐으니까 그것도 당연한 불출마 선언인 거고, 김현미, 윤해 이 두 분의 여성 장관이 제가 취재하기로는 장관 더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역구가 있었고 지역구에서 탄탄했던 여성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직보다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얘기를 이분들이 계신 국토부와 교육부에서도 저는 들었었어요. 김현미 장관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본인은 대놓고 얘기했어요. 김현미 장관이 그 당시 대정부 질문이었나요? 김연아 의원이랑 나가서 얘기하는데 맞아요. 내 지역구에서 뛰고 있다면서 하면서 이 설전이가 붙었잖아요. 이 김현미 장관이랑 유은혜 장관 모두가 다 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토부가 발표했던 제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일산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두 분이 빠지게 되면 과연 어떠한 새로운 신인이 들어가서 일산 지역에서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킬 건지,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현재 여권에게 불고 있는 역풍으로 인해서 결국은 야권에게 유리한 선거가 적용될지가 궁금하고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러면 구로 같은 지역은 박영선 의원이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 기간 동안
활동을 했고 민주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곳이거든요. 청와대에 있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지금 박영수의원 지역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여권 입장에서는 너무 해피한 선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어거지로 빼내는 게 아니라 장관이라든지 내각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자리로 쭉 전진 배치시키면서 남는 공간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은 여러 가지로 좋은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야권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불출마 선언하면 사실상 정계 은퇴는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좀 불균형적이거나 기울어져 있는 선거 국면 속에서 과연 이렇게 새롭게 영입된 인재들이 민주당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성과가 될 것인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오늘 한 조간에 보도가 돼서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미 관계, 한일 관계에서 사실은 김현종 차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서 총선 때문에 빠진다면 외교는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던 실세의 갑작스러운 출마 선언을 두고 여권에서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 배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안보실에 권력 싸움이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최종건 비서관과도 대북 제재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서 최 비서관이 며칠 근무 안 했다면서요. 대북 제재를 놓고 남북관계에 우선을 두자는 최종관 비서관과 지금이 남북관계가 우선할 때냐, 한미동맹에 무게를 둬야지 라고 김현종 2차장이 갈등을 하면서 최 비서관이 사표까지 냈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훨씬 더 상위 직급제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사실상 최종건 비서관 등의 노선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했는데 결국 청와대 내부에 북한을 바라보는 노선 투쟁에서 김현종 차장이 밀려나서 총선 출마를 명분으로 청와대를 나가게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종 차장의 총선 출마 의사를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의를 수용할 경우 외교안보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란 전제를 해야겠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최근에 김현종 차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한번 크게 싸움했고 강경화 장관도 그거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밑에 있었던 최종건 비서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상 항명을 해왔던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의외였어요. 의외다. 이 기사를 보고 김민종 차장이 왜 갑자기 총선 출마를 밝혔을까. 만약에 이전부터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김이 모락모락 났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오히려 더군다나 그 외교부 직원들 아니면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굉장히 마찰을 많이 빚었거든요. 마찰을 빚는다는 자체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표를 낸다는 거는 사실은 이전의 행동과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하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 일부 보도된 것처럼 만약에 그 자주파 노선,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입장과 다툼에서 밀려났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권력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력기관을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권력기관의 견제 균형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견제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넓게 보지 못하고 좁은 스펙트럼 안에서 결정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자주파 아니면 한미 동맹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서 적절하게 절충을 찾아가면서 사실은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김현종 차관 자체에 대해서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성이다 이제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 적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보좌를 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본인의 어떠한 설 자리가 없어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좀 약간 우려는 되는 거죠. 김 장관님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사실 만약에 이 조선일보가 사실이고 네. 김현종 차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간다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명분이고 사실상의 노선 투쟁에서 밀려서 나오게 됐다라면 이거는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 청와대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네. 청와대 안보실 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어.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국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현 정부의 실책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분야하고 안보 분야입니다. 우리가 어제 김정은 신년사 얘기도 했었는데 왜 김정은 신년사를 눈여겨보냐 하면은 남북 관계를 상당히 강조를 하다가 완전히 우리 뭐 남한이라든지 남조선이라든지 뭐 남북한 관계라든지 관계되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미국하고만 뭐 언급하고 완전히 소위 무시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직도 군사 합의를 우리는 잘 지켜나가겠다라고 통일부 입장 발표를 해서 좀 국민들을 어이없게 했는데 이 모든 거를 거중 조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안보실입니다. 안보실이죠. 청와대 안보실. 그런데 이 안보실장이 사실은 2016년에도 인천 계양에서 출마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출마가 제대로 안 됐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 주도했잖아요. 사실 한미 FTA가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출마가 좌절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그 경력 때문에 출마가 좌절이 된 게 있었는데 그 갈등 관계가 지금 정부를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와서도 여전히 본인 그 안보실 안에서도 이런 갈등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갈등이 그냥 개인적인 갈등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갈등으로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진짜 총선이 위주고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왜 청와대는 매번 총선용 인사를 단행을 합니까? 개각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장차관 인사를 총선용으로 5번을 했고요. 청와대도 총선용으로 8번을 했더라고요. 저도 사실 장관 있다가 출마도 했고 청와대 있다가 출마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 비판하기는 힘듭니다. 예. 다만 들어갈 때 나는 원래 국회의원이었고 하니까 이 시기 되면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하고 전혀 그런 티 안 내고 이 경력을 발판 삼아가지고 막 80여 명씩 우르르르 막 다 국가 정책은 상관없이 일단 다 출마해 경력 만들어줄게 이거하고는 저는 굉장히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고 규모에 있어서 과거 정권의 원래 정치인들 되돌려 보내던 거에 비해서 너무나 큰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문제를 지적을 해서 국민들은 불안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번에 세 번째 앞을 만나보시죠.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 수업을 활성화하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금기시됐던 학교 내 정치 현안 교육도 토론과 배움의 소재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는데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다며 정치 현안 문제도 토론과 배움의 소재로 과감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원고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러한 방침이 학교 내 정치 갈등 부추기고 왜곡 교육, 편향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하는 동안 인원고 문제를 폭로해 징계를 받은 전국 학생 수호연합 학생들과 시민단체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 편향 교육을 한 교사에겐 실수라고 옹호하면서 학생 징계는 웬 말이냐며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학생은 특정 정당의 선거 도구로 길러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일단은 조희연 교육감이 말하고자 하는 진심과 취지는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도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과 수업 활발하게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했었던 프랑스에서도 공기관인 학교 내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정말로 치열한 토론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장려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라는 딱지를 달고서 인원고 문제를 처리하는 진보 교육감의 모습에 학생 징계까지 이어진 거는 팩트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공정한 교육을 저 교육감 밑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고 좋은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왜 이제부터는 18살부터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말만 그럴싸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린 너무 많이 지켜봐 왔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토론했던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전학을 간 친구도 있고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친구들을 돌봐주는
교수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토론을 할 때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그러니까 윤리 철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정치 상황에 대한 것들을, 현안에 대한 것들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정말 올바른 우리 학생들로 키우려면 어떤 사상적인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그걸 교육받고 싶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모든 것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줬는지 여러분들의 행동, 실행에서 좀 믿음감을 줬다면 이렇게 저희가 걱정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네 번째 핫플입니다. 1300만 관객을 돌파한 겨울왕국2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Into the Unknown. 주인공 엘사가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기 전 두려움과 설렘을 담은 노래인데 우리 공군이 Into the Duty로 패러디해서 입대를 독려하는 영상을 공개해서 화제인데요. 영상은 평화롭던 일상을 보내던 청년 김엘사가 입대 통지서를 받아들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시작합니다. 듣기 싫어 저리 가 제발 좀 나를 내버려둬 훈련소에 도착한 후 스쳐갈 2년일 뿐이라며 위안을 삼으며 임무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마침내 용기를 내는데 견디긴 버거워져 훈련이 힘들어질수록 안 쓰던 내 근육들이 깨어나. 이 영상이 현재까지 조회수 7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다들 공군 입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훈련 잘 받으세요. 이게 1탄이에요. 내 밀리터리볼.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 사랑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면 새해에 좀 보답을 드릴까를 고민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서 2020년에는 유튜브에서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라는 독립 채널을 만들어서 생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들, 그 뒷속에 있는 이야기들까지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채널 독립해서 오픈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를 응원해주고 싶은 분들은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뭐 하나 또 눌러야 되는 거 있던데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 꼭 많이 팔로우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주말이네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